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셨는데요. 화학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학주도 근데 그냥 심플한 단순한 화학주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린 뉴딜로 본 화학 종목을 주제를 얘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린 뉴딜로 보는 화학주란 흥미로운 주제에 들어가기 전 앞서 우리가 또 지금 얘기할 만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LG화학이 지금 한 7% 빠지고 있으니까 LG화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잘 나오셨고요. 그래서 LG화학도 커버하고 계신 거죠? 네네. 예, 그렇죠. LG화학이 오늘 긴급이사에서 배터리 부문을 분사하겠다고 해서 주주들이 반발도 있고 뭐 주식이 빠지면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반발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근데 반발이 있네요. 그래서 기업 가치로 봤을 때 배터리 사업 분할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 때 좀 뭐 펀더멘털하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안내는 드렸는데 네. 제가 혹시 틀린 건가요? 저는 그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펀더멘털 측면으로만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100% 어쨌든 자회사로 들어갔고,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이제 100% LG화학 쪽에 자회사로 들어왔을 뿐더러 플러스 지금 첨단 소재 사업부 쪽에 지금 양극재 쪽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 소재 쪽이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네네.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털 자체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거래 정지 부분이 좀 있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이하나 연구위원회 목표 주가는 96만 원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네, 96만 원. 5천원입니다. 90 얼마요? 97만 5천 원. 97만 5천 원. 97만 5천 원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번 이런 이벤트성 이슈로 타겟 프라이스를 내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린 뉴딜로 보는 화학 종목. 재밌죠? 이 리포트를 쓰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화학 업체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PPP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에틸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납사 스프레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도 뭐 공부해도 맨날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 네. 업종이 워낙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 화학 관련 업종들이 실제 뉴 그린딜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재를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친환경 소재 부분도 석유화학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그린 뉴딜 하면은 정부 쪽에 그런 국제 과제로 올라온 게 크게 이제 그린 뉴딜 안에서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녹색 인프라 쪽 말고도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우리는 이제 태양광 풍력 요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나눴을 때 네.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차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산업이라고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그쪽 이제 친환경 소재 쪽이 들어가 있는 아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포트, 지금 쓰신 리포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경제로 보는 화학주. 그럼 수소 관련주겠죠. 예. 제가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부생수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다음에 신재생으로 보는 화학 관련주 신재생. 그러면 뭐 태양광인가? 예. 마지막은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저탄소 소재 등으로 보면은 그린 뉴딜.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면 수소 경제 관련 화학 종목은 어떤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네. 수소차를 중심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수소차의 여러 가지 이제는 갈 길이 좀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수소라는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그 소재가 가장 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수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본 원소예요. 원소 기호 예전에 네. 이제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걸로 생각해 보시면 하이드로젠. 네. 네. 그래서 이 일본 원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볍고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는 이제는 충전소 쪽에 이제 금속 압력 용기를 사용을 했었을 때 강원도에서 폭발 사고가 났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금속 사이사이에 수소가 끼어들게 됩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 팽창을 못 이긴다기보다는 네. 금속 사이사이에 수소 입자들이 끼어들어서 거기에서 팽창을 했을 때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속으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진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소 경제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사실 탄소 섬유입니다. 그래서 예,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철처럼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네. 고무의 탄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그 정말 가볍고 부피가 큰 에너지원을 강하게 저장을 시켜주면서도 그 부피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무의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소재가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뭐 우리 그 지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효성 첨단 소재입니까? 네,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진 복합 소재는 못 만드나요? 거기는 이제 3차 가공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효성 첨단 소재가 하든지 아니면은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하는 그 탄소 섬유를 사와다가 네. 레진 같은 데에다 넣어서 빼서 네네. 플라스틱 복합 용기화를 만드는 3차 가공 기술이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3차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진 다이아몬드의 일진 복합 소재고 원료를 만드는데 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효성 첨단 소재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개발이 완료됐다고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실질적으로 완료는 됐나요? 그렇죠. 물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예전에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현대차 쪽에 처음 현대차 수소 첫 일렉트로에 네네.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부분 수율 문제가 좀 생기면서 도레이 첨단 소재로 지금 100% 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는 듀얼로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소 경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또 다른 물질 내지는 뭐 원료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중요한. 그렇죠. 네네. 이 수소차에 있어서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부분도 네.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코스트의 한 4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것이 네. 실제로 스택의 분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 속의 수지로 만든 멤브레인 막을 만드는 회사가 네. 탄소 섬유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멤브레인 막에 뭐 탄화수 속에도 있고 불 속에도 있는데 이 불 속에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 이제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H 플러스만 통과시키고 모든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공이 굉장히 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플루오린이라는 소재밖에 네네.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현재 상하프론테크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막정극 접합체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이게 원래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뿐이 못 만들었죠. 사실은 그쵸. 고아텍스에서만 만들고 있었는데 현대차와 상하프론테크가 협력을 해서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소차의 스택이 40% 비중을 차지하고 스택의 또 한 30%가 또 맞아, 한 이 20%대 20%대 예. 초반이죠. MEA니까 상당히 비싼 부품이잖아요. 엄청 그렇죠?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상하프론테크가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나요? 지금 최근에 조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네.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뭐 주가의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들은 점점 생기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테스트를 받고 있는 기술 개발은 완료되었고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받는 1차 인증, 2차 인증에 관련된 이슈들은 아마 내년쯤에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2022년 뭐
처음하고 비슷하게 2020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듀얼 밴더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네. 그때가 이제 2022년과 2021년 또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네네. 저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서 현대차에 공식적으로 듀얼 밴드로 들어가게 되면 고아텍스랑 같이요. 그다음에 수소 트럭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소 전지에도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만들기는 약간 과장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쵸, 그렇죠. 어렵죠.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소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이슈로 꼽은 게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화학 종목. 저는 태양광으로 추측을 했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화학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신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태양광밖에 없는 상황이고 태양광 쪽에서도 지금 하나솔루션이 아무래도 대표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바라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태양광 쪽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젤리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조에 이제 태양광 산업의 제조 그러니까 폴리실리콘부터 셀 모듈단까지 이렇게 제조에 대한 부분은 중국 쪽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주기보다는 젤리 인수를 통해서 VPP 사업 즉 서비스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기가 핵심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포션을 굉장히 하나솔루션이 잘 잡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잠깐 그 태양광에 대해서 짚어보긴 했습니다. 3세대 태양광 소재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고 그런데 지금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의 자회사가 투자한 니콜라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게 조금 약간 시장이 좀 그래요. 근데 뭐 그 니콜라 이슈는 어떻게 잊어버릴까요? 어떡할까요? 니콜라는 네. 그거 어쩐지 저도 이제 니콜라를 직접 만나보진 못해서 네, 아니요. 그러니까 잘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솔루션에 영향을 뭐 주고 있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니콜라가 사기이든 아니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네. 하나솔루션에 있어서 플러스 수소의 프리미엄을 받게 된 건 사실은 니콜라 지분에 대한 부분이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료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수전의 기술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선은 탄소 섬유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 3차 가공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수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적고 이 수전의 기술 자체가 수소의 양을 뽑아내는데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 니콜라를 통해서 시너지를 낸다면 태양광을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서의 수전의 기술 이 정도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컸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3세대 태양광 소재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 상용화가 금방 될까요? 어떨까요? 페로브스카이트는 네. 대부분 생각하기에 이 상용화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태양광이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업력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연구한 거에 비해서 네네. 폴리실리콘의 효율에 다 도달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리콘보다 효율이 더 높아서 지금 이걸 대체하는 시장으로 간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활용도 측면에서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럼 얇다면서요, 가볍고. 그렇죠. 네. 근데 태양광 판을 설치하면 사실 안 예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리콘만큼의 효율이 나와주면서 정말 그냥 빛을 그대로 투과시키는 그런 기술이기 그다음에 때문에 싸다면서요. 그 가격이란 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싸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폴리실리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이제 단결정 실리콘으로 갔을 때보다는 네. 좀 저렴하다 이 네네. 정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데 외관의 차라든지 이런 건물용 유리 통유리로 들어갔을 때 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효율 측면이 동시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실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지금? 지금은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죠.
하나솔루션이 예. 하고 있고 유니테스트도 뭐 한다는 예, 썰이 그것도 있던데 뭐. 그건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정도. 예. 어쨌든 상용화되면 저한테 먼저 몰래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받는 친환경 소재를 본 그린 뉴딜 관련 화학 종목. 친환경 소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바이오 플라스틱 쪽입니다. 우리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지금 항상 환경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 거에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나 지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배달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납품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다 쌓여질 경우에는 점점 저탄소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우케미칼 중심으로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소비국은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거의 20% 이상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 즉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쪽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분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전분으로 만들어도 되고 설탕으로, 그러니까 원재료가 원유가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플라스틱 물성과 같은 소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측면인데 이 중에서 이제 PLA라는 소재하고 전분으로 만드는 소재가 플라스틱 물성에 가장 가까우면서 현재 성장률이 가장 높은 쪽의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빠르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좀 우리가 압축해서 한 종목만 뽑을 수 없겠습니까? 네, 종목이 많은 이유는 지금 기술 개발을 네. 친환경 소재를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기본 석유화학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압축을 했을 때 PLA 소재 쪽이 가장 성장력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 PLA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은 SKC하고 효성 TNC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KC하고 효성 효성 TNC가 TNC.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린 뉴딜 관련된 화학주 우리가 이제 다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은데 뭐 4분기나 내년 그 쪽에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실적으로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더니 효성 쪽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내년에 한 350% EPS가 느는 회사가 뭐죠? 효성. 효성화학 쪽이죠. 효성화학. 네. 효성화학이 아무래도 실적은 좀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분기 때 효성 3사가 전부 다 일회성이 너무 컸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네네. 3분기, 4분기 지금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네.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효성화학 쪽이 특히나 2021년이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네. 베트남 PDH 쪽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신사업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부생수소도 여러 번 이제 걸러서 고순도 수소로 결국에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유회사들이 이 PDH 설비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이제 효성화학이 베트남 쪽에서 그 설비를 지어서 사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PDH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이 부생수소를 만든다라는 거고 지금 뭐 수소가 중요한 이슈니까 네. PDH가 뭡니까? PDH라는 건 설비 공정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정유 쪽에서 이제는 석유화학 쪽으로 결국에는 넘겨서 그 공정을 다 거친 다음에 네. 나오는 수소들은 네. 순도가 높지 않을까. 순도가 높다라는 소리는 순수한 수소를 그렇죠. 뽑아내는 양이 적다라는 소리인데 네네. 이거를 PDH라는 설비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면은 네. 그만큼 순수한 수소를 더 양이 많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는 효성화학이 네. 효성화학 보여주세요. 효성 TNC 말고 효성화학이 부생수소를 만드는 수소 생산 업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부생수소 자체는 모든 석유화학 공정에서 물론이죠. 쓰레기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효성화학이 다른 화학업체보다 훨씬 더 좋은 순도가 높은 수소를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네. 가동률을 많이 높이고 수요를 높이게 된다면 2021년에는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효성화학 우리가 내년에 순이익이 한 350% 정도 늘고 네. 그다음에 부생수소도 많이 만들 수 있고 해서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이한나 이베스트증권 연구원께서 어려운 화학 섹터를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